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무엇보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RH 코리아에서 출판한 리틀 워먼, 작은 아씨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는 분들은,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제가 안녕한 책을 읽어드리면서 마지막 그 업로드한 동영상에서 이렇게 조금만 보이게, 이렇게 책을 옆에 비치해 뒀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스포한 거였는데, 눈치채신 분이 계시려나요? 어쨌든 이 책은 저도 저희 딸도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인데요. 특히 이런 명작은 물론 제가 작은 아씨들의 다른 버전의 책을, 다른 출판사의 책을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 확실히 이런 명작은 그냥 완역본 있죠. 정말 원작에 가까운, 원작에 충실한 책을 읽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약되어 있는 책에는 없는 정말 세세하고 작은 에피소드들까지 모든 게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고 그리고 생생하게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 뭐 단숨에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두께에 비해서 재밌으니까 빨리빨리 쉽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인 것 같아요. 제 오디오북을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 확실히 이런 류의 책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와 좀 취향이 비슷하신 분이 당연히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좋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읽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이 너무 안 예쁘게 나오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아크릴 그 투명 거치대를 사용을 해서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집에서 장시간 책을 읽을 때는 꼭 이 투명 아크릴 독서대를 이용을 하는데, 목 디스크가 있으시거나 뭐 디스크가 없으시더라도 책을 좀 오래 읽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정말 이거 강추해 드립니다. 저는 쿠팡에서 투명 아크릴 독서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샀는데, 이게 이 부분으로 이렇게 높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두꺼운 책도 아주 너끈하게 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책을 볼 때는 여기다 올려놓고 제 손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유용한 아이템이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는 좀 예쁘게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좀 올려놓고 읽는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앞 광고 아니에요. 아시죠? 네, 구독자 수 25명입니다. 네, 앞 광고 없습니다. 네, 오픈해, 그쵸? 그리고 이번 책도 안녕행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저는 다 읽어드릴 수 있는데 이게 저작권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녕행처럼 제가 읽는데 여러분께서 들으시기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스킵은 하지만 최대한 그 내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챕터부터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매그하고 조가 그 전날 아주 화려한 부자 친구네 집으로 무도회를 다녀와요. 그래서 거의 한여름밤의 꿈이죠. 네, 그 무도회를 다녀오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힘든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무거운 짐. 다시 짐을 지고 갈 생각을 하니 너무 끔찍해. 무도회 다음날 아침 매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휴가가 끝났다고 생각하니 즐거웠던 지난 한 주 동안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 지겨운 일상에 적응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았다. 매일 크리스마스나 신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아? 조가 우울한 표정으로 하품을 하며 대꾸했다. 우린 지금보다 훨씬 더 절약하며 살아야 해. 하지만 매일매일 근사한 저녁과 꽃다발이 기다리고 있고, 무도회에 나가 즐기고,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느긋하게 독서를 하고, 애써 일할 필요도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딴 세상 사람들 얘기 같지 않니? 언제나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부러운 걸 보면 난 사치스러운 걸 너무 좋아하나 봐. 매그가 낡은 옷 2벌을 앞에 놓고 어떤 게 조금이라도 덜 낡았는지 비교하며 말했다.
글쎄, 우리한테는 먼 나라 얘기지.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자고. 엄마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야. 마치대고모로 말하자면 내게는 완전히 바다의 노인 같은 존재야. 괄호하고 뭐라고 써 있냐면요. 바다의 노인, 신드바드의 모험에 등장하는 인물로 일단 한 번 등에 업히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괴롭히며 놓아주지 않는다는 노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 불평 없이 대고모님을 업고 다닐 때쯤 되면 대고모님 쪽에서 싫다고 몸부림을 치거나 아니면 너무 가벼워져서 내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질 거야. 조는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 광경을 상상하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하지만 매그는 그다지 표정이 밝지 못했다. 버릇없는 4명의 아이들을 생각하니 그 어느 때보다도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별로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평소처럼 파란색 리본을 목에 매고 자기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모양으로 머리를 손질했다. 4명의 악동들 빼고는 내가 예쁘거나 말거나 신경 쓸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치장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람? 매그가 거칠게 서랍을 닫으며 투덜거렸다.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노는 건 어쩌다 가끔이고 다른 아가씨들처럼 인생을 즐기지도 못할 거야. 하루 종일 일만 하면서 나이 들고 추해지고 괴팍해지는 건 정말 싫어. 이때부터 시무룩한 표정을 짓기 시작한 매그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아침을 먹을 때까지도 저기압 상태였다. 매그뿐만 아니라 다들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베스는 머리가 아프다며 소파에 누워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 3마리와 노닥거렸다. 에이미는 교과서 내용이 안 배운 거네, 운동화가 안 보이네 하면서 불평을 해댔다. 유독 조 혼자만 휘파람을 불면서 소란을 떨었다. 마치 부인은 당장 붙여야 할 편지를 마무리하느라 바빴다. 해나는 해나대로 늦잠을 잤다며 툴툴거렸다. 우리처럼 괴상한 가족도 없을 거야. 조가 잉크병을 엎지른 데다 구두끈까지 끊어지고 모자를 깔고 앉게 되자 분통을 터트리며 소리쳤다. 언니가 제일 괴상해! 답이 모두 틀린 산수 문제를 지우며 석판 위에 눈물을 뚝뚝 흘리던 에이미가 받아쳤다. 베스, 지금 당장 이 징글맞은 고양이들을 지하실에 갖다 쳐넣지 않으면 물에 빠뜨려 버릴 거야. 매그가 가시처럼 달라붙으며 자꾸만 등으로 기어오르려는 새끼 고양이들을 떼어놓으려다 잘 안 되자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다. 매그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조는 큰 소리로 웃은 반면 베스는 금세 울상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에이미까지 8 곱하기 12가 뭔지 몰라 질질 짰다. 얘들아, 1분만이라도 좀 조용히 할 수 없니? 이 편지를 오늘 아침까지 끝내야 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산만해서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구나. 마치 부인이 문장을 잘못 써서 벌써 3번째 줄을 지익지익 그으며 소리쳤다. 잠시 잠잠하다 싶더니 해나가 불쑥 들어와서는 식탁 위에 뜨거운 파이 2개를 내려놓고 황급히 나갔다. 해나가 구워내는 파이는 이 집안의 명물이었다. 자매들은 이것을 머프라고 불렀다. 달리 토시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추운 겨울날 아침 뜨거운 파이를 손에 들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해나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혹은 질척거리는 길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파이 굽는 걸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안 그랬다간 2시 전에 집에 돌아오는 일이 거의 없는 매그와 조가 점심을 굶어야 했기 때문이다. 고양이 잘 돌보고 머리 아픈 거 빨리 나아야지 베스? 다녀올게요 엄마. 오늘 아침에는 다들 못되게 굴었지만 집에 돌아올 때쯤엔 평소처럼 천사들이 돼 있을 거예요. 가자 매그 언니. 조는 이렇게 말한 후 순례자들은 결코 이런 식으로 길을 떠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매그와 조는 모퉁이를 돌기 전에 늘 뒤를 돌아보았다. 어머니가 창가에서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걸 걸으면 왠지 하루를 무사히 넘기지 못할 것 같았다. 기분이 좋건 나쁘건 먼 발치에서 보는 어머니의 얼굴은 언제나 햇살 같은 느낌을 주었다. 엄마가 손으로 키스를 보내는 대신 주먹을 흔드신다 해도 당연한 일이야.
다들 전에 없이 불안당처럼 굴었으니까. 조가 진창길과 매서운 바람을 버리라고 생각하며 소리쳤다. 그런 끔찍한 말을 쓰지 마. 세상에 염증이 난 수녀처럼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매그가 말했다. 난 의미가 강렬하게 전달되는 표현이 좋아. 조가 벗겨지려는 모자를 붙잡으며 대꾸했다. 네가 너 자신을 뭐라고 부르든 상관하지 않겠어. 하지만 난 불안당도 아니고 말괄량이도 아니야. 그리고 그런 식으로 불리는 것도 싫어. 사람이 왜 이렇게 여유가 없어? 오늘은 짜증 부리는 날로 정했어? 왜 그러는데? 호화로운 마차를 타지 못해서? 가엾은 언니, 내가 큰돈을 벌 때까지만 기다려. 그러기만 하면 마차, 아이스크림, 굽 높은 신발, 꽃다발이 문제겠어? 아 맞다. 빨간 머리 청년들과도 원 없이 춤추게 해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작작해라 조. 매그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조의 엉뚱한 얘기에 한바탕 웃고 났더니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내가 그러는 게 다행인 줄 알아. 설마 나도 언니처럼 잔뜩 인상을 구기고 있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그럼 정말 볼만할 거야. 난 늘 재미있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가라앉을 새가 없어. 고마운 일이지 뭐. 이제 우는 소리 그만하고 집에 올 때는 웃어야 해. 알았지? 조는 갈림길에서 헤어지며 격려하듯 언니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둘은 파이를 가슴에 안은 채 추운 겨울 날씨와 힘든 일, 놀기 좋아하는 젊은 날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도 불구하고 애써 쾌활한 표정을 지으며 각자의 길로 갔다. 아버지가 불운한 친구를 돕기 위해 애쓰다 재산을 날리자 매그와 조는 용돈이라도 벌 수 있도록 일하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일찍부터 근면과 독립심을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두 자매의 부모는 딸들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고 그때부터 둘은 온갖 시련이 닥쳐와도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일을 시작했다. 마거릿은 보모 겸 가정교사 자리를 구했고 기껏해야 쥐꼬리만한 월급이었지만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본인 스스로도 말했듯이 사치를 좋아하는 그녀로서는 가난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더구나 아름답게 꾸며진 집과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 부족함이라고는 모르던 지난 시절을 기억하는 그녀인지라 동생들보다 가난을 견디기가 더욱 힘들었다. 매그는 남들을 부러워하거나 불만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 또래 젊은 처녀라면 누구나 예쁜 물건들과 재미있는 친구들, 행복한 생활을 갈망하기 마련이었다. 킹신의 집에서 그녀는 그토록 바라던 것들을 날마다 접했다. 자기가 돌보는 아이들의 누나들이 외출할 때 우아한 무도의 의상과 꽃다발을 보게 되었고 때로는 극장과 음악회, 썰매장에서 열리는 사교 모임, 그 외 온갖 종류의 즐거운 행사들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때로는 돈이 아주 사소한 것들에 낭비되는 걸 목격하기도 했다. 가엾은 매그는 불평을 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축복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기에 가끔씩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적의를 느끼곤 했다. 조는 우연한 기회에 다리가 불편해 곁에서 시중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마치 대고모의 눈에 들게 되었다. 자식이 없는 이 노 부인은 존의 집안 형편이 기울었을 때 자매들 중 한 명을 수양딸로 삼겠다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감정이 몹시 상했다. 그 당시 주변 친구들은 돈 많은 노부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절호의 기회를 걷어찬 거나 다름없다며 안타까워했지만 무력과는 거리가 먼 조의 부모는 이런 말을 했을 뿐이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우리 애들을 포기할 순 없어요. 잘 살든 못 살든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사는 게 행복이죠. 그 일 이후로 노부인은 한동안 존의 식구들과 담을 쌓고 지냈지만 친구 집에서 우연히 조를 보고는 익살스러운 표정과 솔직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조를 말동무로 삼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다. 조는 전혀 구미가 당기지 않았지만 그보다 좋은 일자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치대고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까다로운 노부인과 의외로 잘 지내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물론 그 사이 큰 소동도 여러 번 있었다. 한 번은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조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뒤끝이 없는 성격인 마치 대고모는 거절할 수 없는 급박한 이유를 내세우며 조를 다시 불러들였다. 조도 마음속으로는 이 깐깐한 노부인을 좋아했기 때문에 돌아갔다. 그렇지만 필자가 보기에 조가 다시 그 집에 발을 들여놓은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마치 대고모부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는 먼지와 거미줄 차지가 된 널찍한 서재 때문이 아닐까 싶다. 조는 마음씨 좋은 이 노신사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마치 대고모부는 조가 철도와 다리를 짓는다며 묵직한 사전을 갖고 놀아도 잔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라틴어 책에 나오는 괴상한 사파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나면 그때마다 생강 비스킷을 한 알음씩 사주곤 했다. 키 큰 책상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흉상들과 푹신한 의자, 지구본,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는 책들이 있는 먼지투성이의 어두컴컴한 서재는 조에게는 천국과도 같았다. 마치 대고모가 낮잠을 자거나 손님을 접대하느라 바쁠 때면 조는 이 조용한 장소로 달려와 커다란 의자에 웅크리고 앉은 채 책에 미친 사람처럼 시, 소설, 역사책, 기행문, 화집에 이르기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개걸스럽게 읽어댔다. 그러나 모든 행복이 그렇듯이 그런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소설의 절정 부분이나 시집 중에서 가장 달콤한 구절, 아니면 여행담 가운데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장면을 펼치는 순간이면 어김없이 조시핀! 조시핀! 하고 부르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조는 천국에서 나와 뜨개질을 감거나 푸드를 씻기거나 벨샴의 수필을 큰 소리로 읽어야 했다. 조의 야망은 뭔가 굉장한 일을 하는 거였다. 그게 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알게 될 터였다. 조의 가장 큰 고통은 마음대로 책을 읽을 수도 뛰어다닐 수도 말을 탈 수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급한 성격과 직선적인 말투,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기질 때문에 조는 늘 궁지에 빠졌다. 그 때문인지 그녀의 인생은 희극과 비극 사이를 오가는 시소 게임 같았다. 그러나 마치 대고모 집에서 받는 훈련은 그녀에게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조시핀이라고 불리는 건 정말 싫었지만 뭔가 일을 해서 자기 생활비를 벌고 있다는 생각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베스는 수줍음이 너무 많아서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그래도 처음에는 학교에 보내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베스가 너무 힘들어하는 바람에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는 집에서 아버지에게 배웠다. 아버지가 전쟁터로 떠나고 어머니마저 군인 원호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느라 신경 쓰지 못하게 된 뒤에도 베스는 혼자서 공부하며 최선을 다했다. 알뜰한 살림꾼인 베스는 해나를 도와 집안일을 하면서도 사랑이라면 모를까 달리 상을 기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긴 시간을 보내면서도 외로움을 느끼거나 게으름을 부린 적이 없었다. 그녀의 작은 세상에는 상상 속의 친구들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녀는 천성이 부지런한 벌이었다. 매일 아침마다 그녀는 6개의 인형들을 꺼내 옷을 입혔다. 아직 어리기도 했지만 워낙 인형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스가 가지고 있는 인형들 중에 온전하거나 근사한 인형은 하나도 없었다. 언니들은 인형을 가지고 놀기에는 너무 많이 자랐고 에이미는 낡거나 못생긴 건 가지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베스가 거두기 전까지는 모두 버려져 있던 것들이었다. 베스는 그 때문에 인형들을 더 소중히 다루었다. 성한대가 없는 인형들을 위해 병원을 차리기까지 했다. 핀으로 인형들을 찌른 적도 없었고 욕을 하거나 때린 적도 없었다. 아무리 못생긴 인형이라도 소홀히 대하거나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었다. 대신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으로 다들 똑같이 먹이고 입히고 간호하고 쓰다듬어 주었다. 그 중에서 특히 가장 엉망이 된 채 버려져 있던 인형은 원래 조의 것이었다.
격동의 세월을 보낸 후 폐품을 넣어두는 가방에 처박혀 있던 그 인형은 베스가 보호소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 끔찍한 수용소에서 잡동사니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베스는 아무런 장식도 없던 인형의 머리에 조그만 모자를 만들어 붙이는가 하면 사라져버린 팔다리를 감추기 위해 이불을 만들어 덮어주기까지 하면서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이 환자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다. 누군가 베스가 그 인형에 쏟은 정성을 지켜보았다면 처음엔 웃을지라도 결국엔 진한 감동을 받았으리라. 적어도 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녀는 인형에게 꽃다발을 갖다 주고 책도 읽어주고 외투 속에 넣어 밖으로 나가 공기를 쐬게 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좋은 꿈 꾸길 바라 라고 속삭이며 그 더러운 얼굴에 키스까지 해주었다. 물론 베스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었다. 천사가 아니라 아직 어린 인간 소녀였기에 조의 말에 따르면 몰래 흐느껴 울 때도 많았다. 베스가 몰래 우는 이유는 음악 수업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좋은 피아노를 가질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음악을 몹시 사랑했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음정도 맞지 않는 낡은 피아노로 열심히 연습했지만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주어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베스가 집에 홀로 남아 누렇게 변색된 건반 위에 떨어진 눈물방울들을 닦아내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일을 할 때면 작은 종달새처럼 노래를 불렀고 엄마와 자매들을 위해서라면 하루 종일 피아노를 연주하라고 해도 절대 지치는 법이 없었다. 그러면서 베스는 매일 자신에게 희망의 말을 속삭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내게 재능이 있다면 언젠가는 내 음악을 하게 될 거야. 세상에는 베스처럼 수줍음을 잘 타고 말이 없고 구석자리에 앉아있다 필요할 때만 모습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걸 너무 즐거워해서 오히려 누구에게도 그 희생을 인정받지 못하는 소녀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화덕 위에 작은 귀뚜라미가 노래를 멈추고 나면 따뜻한 햇살이 침묵과 응달을 남겨둔 채 모습을 감추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누군가 에이미에게 인생에서 제일 큰 걱정거리가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코라고 대답하리라. 에이미가 어렸을 때 조가 실수로 석탄통에 빠뜨린 적이 있는데 에이미는 그때 넘어지면서 자기 코가 영원히 주저앉은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의 코는 불쌍한 패트리아의 코처럼 뭉툭하지도 빨갛지도 않았다. 다만 상당히 납작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 한 번씩 꼬집어준다 해도 절대로 귀족적인 코가 될 것 같지는 않았다. 아무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고 자라면서 훨씬 나아지고 있는데도 에이미는 그리스 조각상 같은 코를 갖지 못한 게 못내 서운한지 종이만 보면 오뚝한 코를 그리며 마음을 달랬다. 언니들이 붙여준 꼬마 라파엘로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그녀는 그림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에이미는 꽃을 실물과 똑같이 그리거나 요정들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리거나 이야기책을 보며 괴상한 사파를 그릴 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새말 때 쓰는 석판에 동물들을 그리거나 지도책의 여백에 지도를 그리는 것도 모자라 교과서 갈피에 교사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만화를 끼우고 다닌다며 불평했다. 하지만 성적도 좋은 편이었고 행실이 발라서 그럭저럭 꾸중을 모면했다. 그녀는 성격도 무난하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아주 높았다. 에이미의 다소 거만하고도 우아한 태도와 다방면에 걸친 재능은 그부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그림 외에도 피아노를 12곡이나 연주할 수 있었고 뜨개질에도 능숙했으며 불어도 단어의 3분의 2 이상을 틀리지 않고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걸핏하면 우리 아빠가 부자였을 때 어쩌고 어쨌다 라며 애처롭게 푸념을 늘어놓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감동적인지 언니들도 우아 그 자체라며 막힘없는 에이미의 수다 솜씨를 인정할 정도였다.
다들 에이미를 귀여워하는 데다 허영기와 이기심이 날로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버릇없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사촌들이 입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런 에이미의 허영기를 어느 정도 눌러주는 효과를 발휘하는 듯 했다. 사촌 플로런스의 엄마는 안목이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 때문에 에이미는 파란색 보닛 대신 외투와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빨간색 보닛을 써야 하거나 겉옷과 따로 노는 앞치마를 입어야 하는 게 늘 고역이었다. 옷감도 좋고 재봉 상태도 훌륭하고 별로 낡지도 않았지만 에이미의 예술가적인 안목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아무 장식도 없고 노란 물방울 무늬만 찍힌 칙칙한 보라색 외투를 입고 학교에 가야 하는 올 겨울은 특히 더 괴로웠다. 내 유일한 위안거리는 내가 말썽을 피워도 우리 엄마가 치맛단을 올리지 않으신다는 거야. 마리아 파크스의 엄마는 걔가 말썽을 피울 때마다 치맛단을 안으로 집어넣어 꿰매버리거든. 정말 너무하지 않아? 심할 땐 외투 길이가 무릎 위로 올라간 적도 있어. 그래가지고는 학교에 올 수가 없잖아. 그 창피를 생각하면 내 납작한 코와 촌스러운 보라색 외투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에이미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매그에게 말했다. 매그는 에이미의 절친한 친구이자 조언자였고 성격이 거의 정반대이긴 했지만 베스에게는 조가 그런 존재였다. 수줍음을 잘 타는 베스는 오로지 조한테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베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껑충한 키에 늘 덤벙대는 조에게 가족 중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매그와 조는 서로를 끔찍히 아꼈지만 동생을 한 명씩 맡아서 각자의 방식대로 돌봐주고 있었다. 매그와 조는 이를 엄마놀이라고 부르며 어린 여성의 모성 본능으로 인형 대신 동생들을 보살폈다. 재미있는 소식 없니? 오늘은 하루 종일 우울해. 뭐 신나는 일 없을까? 그날 저녁 다 같이 둘러앉아 바느질을 하면서 매그가 말했다. 오늘 대고모님 댁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테니 들어봐. 이야기하는 걸 무척 좋아하는 조가 운을 뗐다. 오늘도 그 지겨운 벨삼을 읽고 있었어. 평소 같으면 대고모님이 금방 주무시면 다른 책을 꺼내 대고모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부리답게 읽어치우는 게 정상이거든?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내가 먼저 졸리더라고. 그래서 입을 쫙 벌리며 하품을 했더니 글쎄 대고모님이 그렇게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책을 한꺼번에 다 집어 삼키기라도 하려는 거냐고 물으시는 거야. 그래서 건방지게 들리지 않도록 애쓰면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네요. 한 번에 다 이해해버리게요. 라고 말했지. 그랬더니 대고모님은 나의 죄에 대해 긴 설교를 늘어놓으시고는 잠시 쉴 테니 앉아서 그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하시더라고. 언니도 알다시피 대고모님은 그리 오래 주무시는 편이 아니잖아. 그래서 대고모님의 모자가 위아래로 흔들거리기 시작하자마자 주머니에서 웨이크필드의 목사를 꺼내 한쪽 눈은 책에 나머지 한쪽 눈은 대고모님에게 고정시킨 채 일사천리로 읽어나갔지. 그런데 사람들이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장면이 나오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오잖아. 그 바람에 그만 대고모님이 깨어나시고 말았지 뭐야. 그런데 낮잠을 한바탕 주무시고 난 뒤라 기분이 한결 좋아져서 그런지 조금 읽어보라고 하시면서 가치 있고 교훈적인 벨샴을 놔두고 그렇게 열심히 보는 하찮은 작품이 어떤 책인지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 난 최선을 다했어. 대고모님도 좋아하셨고 물론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난 도무지 모르겠구나. 아까 읽던 때서부터 다시 읽어봐라. 그래서 그 부분을 펴서 어느 때보다도 실감나게 읽어드렸지. 그러다 아주 흥미로운 대목에서 지겹지 않으세요? 그만 읽을까요? 라며 한번 능청을 떨었거든.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만히 계시던 대고모님이 뜨개질감을 뒤적이시며 돋보기 너머로 날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읽던 장은 마저 읽어야지. 무례하구나. 그럼 대고모님이 재미있다는 걸 인정하셨니? 매그가 물었다. 물론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그 캐캐 묵은 벨샴은 한쪽으로 밀어두셨어. 그런데 오후에 장갑을 찾으러 다시 갔더니 내가 복도에서 신이 나서 춤추며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도 못 들으시고 웨이크필드의 목사에 푹 빠져 계시더라고. 원하시기만 하면 아주 즐겁게 사실 수 있을 텐데. 난 대고모님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다지 부럽지 않아.
내가 보기엔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만큼이나 걱정거리가 많은 것 같아. 조가 덧붙였다. 조 얘기를 들으니 나도 할 얘기가 생각났어. 조의 얘기만큼 재미있지는 않지만 집에 돌아오면서 이 문제를 두고 아주 많이 생각해 봤어. 오늘 킹시네를 갔는데 분위기가 살벌해서 혼났어. 애들 중 한 명이 갑자기 큰오빠가 끔찍한 짓을 저질러서 아빠가 먼 데로 보내버렸다고 하는 거야. 그 말에 킹 부인은 눈물을 흘리고 킹씨는 언성을 높이고 그레이스와 앨런은 내가 지나가도 고개를 돌려버리길래 울어서 눈이 빨개진 걸 보고도 아는 척 할 수가 없었어. 물론 아무것도 묻진 않았지만 나쁜 짓을 저질러서 가문의 먹칠을 하는 망나니 같은 남자 형제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보단 안 됐다는 느낌이 들었어. 난 학교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는 게 그보다 훨씬 더 쓰라릴 거라고 생각해. 매그의 얘기를 듣고 난 에이미가 깊은 인생 경험을 한 사람처럼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다. 오늘 수지 퍼킨스가 예쁜 홍옥수 반지를 끼고 왔었거든. 난 그 반지가 끼고 싶어서 내가 그 애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 그건 그렇고 그 애가 데이비스 선생님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는지 알아? 코는 꼭 괴물 같고 등은 구부정하게 그린 데다 입 주변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꼬마 아가씨들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해 라는 글까지 적어 넣었더라고. 선생님이 잘하시는 말이거든. 그런데 그걸 보고 다들 웃자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를 노려보시더니 수지더러 석판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수지는 무서워서 거의 마비 상태였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나갔어.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수지의 귀를 잡아당겼어. 귀를!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 그러고는 암송대로 데려가더니 석판을 든 채 30분 동안이나 거기 서 있게 했어. 여자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웃지 않았니? 그런 일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조가 물었다. 아니, 단 한 명도 안 웃었어. 다들 생쥐처럼 얌전하게 앉아있었고 수지는 엉엉 울었어.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그러고 나서는 그 애가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 그런 일을 겪는다면 홍옥수 반지가 수백만 개 있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 그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다면 죽고 싶을 거야. 에이미는 뭐가 미덕인지를 깨달았다는 점과 어려운 단어 2개를 단 한 번에 정확하게 발음했다는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 하던 일을 계속했다. 오늘 아침에 기분 좋은 광경을 목격해서 저녁 식사 시간 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렸어. 베스가 뒤죽박죽으로 엉망인 조의 반짓고리를 정리하며 말을 꺼냈다. 해나 아주머니 부탁으로 굴을 사러 갔다가 생선 가게에서 로런스 씨를 만났어. 하지만 그분은 날 보지 못하셨어. 그때 들통과 자루걸레를 든 웬 불쌍한 여자가 들어와서는 커터 씨에게 저녁거리가 없어 그러니 청소를 해주면 생선을 좀 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 커터 씨가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거절하자 그 여자가 도망치듯 가게를 나가는데 지친 표정에 미안해하는 그 모습이 참 안 돼 보였어. 그걸 본 로런스 씨가 지팡이 끝으로 커다란 생선을 찍어 올리더니 그 여자한테 내미는 거 있지. 생각지도 않은 친절에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여자는 생선을 품에 안고 로런스 씨한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 로런스 씨는 그 여자한테 어서 가서 그걸로 요리를 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여자는 아주 행복한 얼굴로 발걸음을 재촉하며 집으로 갔어. 어때? 그분 너무 훌륭하지 않아? 그 커다랗고 미끈거리는 물고기를 끌어안고서 로런스 씨에게 복받을 거라고 말하는 여자의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베스의 이야기에 한바탕 웃고 난 자매들은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는 눈치더니 곧이어 진지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다른 부인들과 함께 푸른색 플란넬 저고리를 마름질하는데 갑자기 아빠가 몹시 걱정되면서 아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더구나. 별로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엄만 아빠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단다. 그런데 웬 노인이 옷을 좀 주문하러 왔다며 들어오더니 내 옆에 앉더구나. 지치고 근심 어린 모습이길래 엄마 쪽에서 먼저 말을 붙이기 시작했단다. 아드님들이 군대에 있나요?
노인이 가져온 물품 교환권에 적힌 내용을 보고 엄마는 이렇게 물었단다. 그래요. 모두 넷이었는데 둘은 죽고 하나는 포로로 잡혀 있답니다. 지금은 나머지 한 녀석한테 가는 길이라오. 워싱턴 병원에 있다는데 몹시 아프다는구려. 노인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더구나. 조국을 위해 큰일을 하셨네요, 어르신. 엄마는 그 노인에게 동정심 대신 존경심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단다. 당연히 할 일인걸요. 늙은이도 쓸모가 있다면 나도 나갔을 겁니다. 내가 못 나가는 대신 아들 녀석들을 보냈지요. 자신의 전부를 다 바치고서도 어찌나 침착하고 쾌활해 보이는지 노인의 얘기를 들으며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단다. 불평 한마디 없이 4명이나 내보낸 사람이 있는데 엄마는 겨우 1명을 보내놓고 무슨 큰일을 한 것처럼 굴고 있었지 뭐니. 난 집에서 나를 반갑게 맞아준 딸들이 4이나 되지만 그 노인은 유일하게 남은 아들마저 어쩌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수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내가 너무 부자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길래 옷 보따리와 약간의 돈을 건네면서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했단다. 또 얘기해 주세요, 엄마. 방금 전에 들려주신 것처럼 교훈적인 걸로요. 너무 설교조가 아니고 현실적인 내용이라면 나중에 천천히 음미해봐도 좋거든요. 잠시 동안의 침묵 뒤에 조가 말했다. 마치 부인은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곧바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꼬마 청중들을 앞에 놓고 수년 동안이나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딸들을 기쁘게 할지 잘 알고 있었다. 옛날에 4명의 소녀가 살았단다. 먹을 거든 마실 거든 입을 거든 부족함이 없었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씨 착한 친구들과 부모가 있었지만 그 애들은 만족할 줄을 몰랐지. 이 대목에서 청중들은 서로를 흘끔흘끔 쳐다보더니 열심히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다. 소녀들은 착해지고 싶어서 여러 가지 훌륭한 결심을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단다. 게다가 자기들이 이미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잊은 채 늘 이것만 있었으면 혹은 저것만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말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들은 한 할머니를 찾아가서 어떤 주문을 사용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고 물었어. 그러자 할머니는 불만스러울 때마다 너희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 생각해보렴. 그럼 감사하는 마음이 들 게다 라고 대답했단다. 이 대목에서 조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고개를 번쩍 들었지만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마음을 바꿨다. 생각이 깊은 아이들이라 소녀들은 할머니의 충고를 따르기로 결심했단다. 그리고 얼마 뒤 소녀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 첫째는 아무리 많은 돈도 부자들의 집에서 수치와 슬픔을 걷어내줄 수는 없다는 걸 발견했고, 둘째는 인생을 즐길 줄 모르는 까다롭고 힘없는 노부인보다 가난하긴 하지만 젊고 건강한 자신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 셋째는 저녁상 차리는 걸 거두는 게 아무리 귀찮더라도 끼니를 구걸해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되었고, 넷째는 홍옥수 반지도 예절 바른 행동만큼 소중하지는 않다는 교훈을 얻었단다. 그리하여 소녀들은 더 많은 축복을 바라는 대신 한꺼번에 모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불평불만을 멈추고 이미 누리고 있는 축복을 즐기며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단다. 엄마는 이 소녀들이 할머니의 충고를 따른 것에 대해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우리가 한 얘기를 슬쩍 돌려서 반성하는 마음을 끌어내시다니 엄만 정말 대단하세요. 매그가 외쳤다. 난 이런 식의 훈계가 좋아요. 아빠가 자주 사용하시던 이야기 방식이잖아요. 베스가 조의 바늘 쿠션 위에 바늘들을 가지런히 꽂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난 남들만큼 불평을 많이 하진 않지만 지금보다 더 신중해지려고 노력하겠어요. 수지의 추락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에이미가 의젓하게 말했다.